자, 이번 시간에는요, 고전수필과 민속극, 한문학,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전수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전수필, 그리고 현대수필, 결국 수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중학생들 예전에 가르칠 때 그 아이들에게 이제 쉽게 외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좀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글자만 외워라 해가지고 총 6가지 특징을 제가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 깨비, 교체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요. 첫 번째 형은 형식이 자유롭다. 제재가 다양하다. 개성적이다. 비전문적인 글이다. 그 다음에 교훈이 있다. 체험을 바탕으로 쓴다. 이렇게 해서 6가지의 수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수필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쓰는 겁니까? 작가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사실을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독자가 감동을 받는 것을 바로 수필의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럼 고전 수필은 어떤 형식을 취했느냐? 근데 이제 고전 수필에서는 저희가 이제 배울 작품들이 있지만 약간의 형식들이 지금의 수필과는 조금 다르게 정형화된 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작품 규중치로 쟁눈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이 작품은 이게 글쓴이 어떤 실제 체험이라기보다는 약간 상상을 해서 어떤 상황에 빗대어서 쓴 글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의인화입니다. 사물을 의인화한 특징이 바로 이 수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침선 돕는 유를 각각 명호를 정하여 벗을 삼을세 바늘로 새우각시. 자, 새우라는 것은 가느다란 허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바늘로 새우각시. 척을 척부인 자척자입니다. 그냥 이름 그대로 썼고요. 가위로 교두각시. 교두라는 것은 머리가 두가 교차한다 해서 교두각시입니다. 교두각시. 인도로 인화부인, 불로 이제 지진다는 거죠. 달우리로 울랑자하고, 그 다음에 실로 청홍흑백각시. 골무로 감토할미. 감토가 뭔지 알죠? 감토를 썼다. 골무를 감토를 쓴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하여 치루루 삼아 규중부인의 아침 소세를 마침에.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름을 장명하는 기법이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한자어 그대로, 뜻을 그대로 쓴 척부인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는 거의 다 뭐였습니까? 그 모양이나 쓰임새를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이름을 장명하였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흉내낸 대상과 그 다음에 쓰임새, 그리고 글자 그대로, 의미 그대로 쓴 대상들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이 일제히 모여 종시하기를 한 가지로 의논하여 각각 소임을 이뤄내는지라. 1일은 칠이 모여 침선의 공을 의논하더니 척부인이 자입니다. 긴 허리를 자이며 이르되 제우는 들으라. 나는 세명지, 굵은명지, 백저포, 세승포와 청홍, 농나, 자라, 홍단을 다 내어 펼쳐놓고, 자, 지금까지 나열된 대상들은 바로 옷감의 종류들을 얘기합니다. 옷감 종류들. 자, 남녀의 옷을 마련할세 장단 광엽이며 수품 제도를 나곧 아니면 어찌 이르리요. 장단 광협 뭡니까? 길고 짧은 거, 넓고 좁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품제도, 솜씨를 나 아니면 곧 어찌 이르리요. 이러므로 의지공이 내 으뜸되리라. 자, 첫 번째, 옷을 만드는 순서로 이 글이 전개된다는 걸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 뭡니까? 옷감을 가지고 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치수를 재는 거죠. 자로 지금 마름질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름질 써놓고요. 지금 첫 번째 치수를 재는 걸 이야기합니다. 교두각시 양각을 빠인 놀려 내달아 이르되. 자, 이제 가위가 나타났죠. 척부이나 그대 아무리 마레를 잘한들 버여내지 않으면 버이다. 배달한 뜻입니다. 모양제대 되겠느냐? 내 공과 내 덕이니 네 공만 자랑 마라. 자, 두 번째, 가위로 뭐 하는 겁니까? 마름질한 걸 자르는 거죠. 그래서 가위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새우각시 가는 어리 구붓기며 날렘불이 두리어 이르되 양우의 말이 불가하다. 진주 10그릇이나 깨누에야 구슬이라 할 것이니.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풍유법이 되는 겁니다. 재단에 능소능대하나 나고 다니면 작의를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옷을 어떻게 만들겠느냐. 새누비 미누비 저른솔
긴 옷을 이름이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끄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려 척부인의 자여내고 교두각시 버여내다 하나 내 아니면 공이 없으려든 두 벗이 무상공이라 자랑하나뇨 하면서 이제 상대방들의 어떤 자랑을 이제 무색해하는 거죠. 야, 내가 아니면 니네 옷감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누가 나타납니까? 청홍각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여 노아 세유야 네 공이 내 공이라 자랑 마라. 네 아무리 착한치 않아 한솔 반솔인들 내 아니면 네 어찌 성공하리요. 그쵸? 실이 아니면 바늘 아무리 뚫어봤자 뭐합니까? 깨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이 바늘 보고 야 네가 그렇게 해봤자 뭐해?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랑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실이 또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감토할미 웃고 이르되 각시님 내 위엄만 자랑마소 이 늙은이 수말적기로 아가 신의 숨뿌리 아프지 아니하게 바느질 도와드리 나니 고어의 운 닭의 입이 될전정 소디는 되지 말라 했으니 청홍각시는 세유의 뒤를 따라다니며 무산말 하시나뇨 표시할게요. 자, 이때 한 명을 비판합니다. 그쵸? 누굽니까? 세유각시를. 야, 너는 저기 바늘에 허리만 쫓아다니면서 뭘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 이러는 겁니다. 실로 얼굴이 아까워라. 나는 매양 세요의 귀에 찔렸으되 낫가죽이 두꺼워 견딜만 하고 아무 말도 아니하노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명을 비판하는 게 바로 청홍각시였습니다. 청홍각시는 말 그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과 홍, 바로 미를 상징합니다.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감토할미라 그랬을까요? 나머지는 다 각시인데 감토할미예요. 늙음이겠죠.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 시샘하는 건 바로 뭡니까? 아름다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홍각시의 아름다움을 질투해서 야, 너는 세유각시 뒤나 졸졸 쫓아다니는 게 뭔 그렇게 자랑을 하냐? 하지마 하면서 나는 세유한테 맨날 찔리는데도 늘 참아내.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골무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늙으나 젊으나 이쁜 사람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 뒤에 이제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인화와 이제 울랑자가 나와가지고요. 자, 그 옷을 다 이렇게 기운 다음에 옆에 이제 줄을 잡아주고요. 전체를 다름질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낭자들이, 그러니까 7개의 벗들이 바로 옷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무엇을요? 그렇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 일명 이제 허세라고도 합니다. 그런 어떤 자신의 업적만을 자랑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요, 역할과, 주시해보세요. 역할과 직분에 따른 성실한 임무 수행, 자기만 생각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풍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다 같이 해놓고,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죠. 모든 일을 다 같이 해놓고 자기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자신만이 이렇게 돋보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일은 잘할 줄 모르겠지만 어떤 평판에 있어서는, 그리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패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비판하고자 쓴 게 바로 규중치루 쟁론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뒤에는 이제 인간이 또 갑자기 이제 낭자가 일어나가지고 니네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짓거리느냐 이러면서 조용히 해 자라고 해서 잘 때 갑자기 이제 7 낭자들이 또 막 이제 부인을 막 비판합니다. 막 뒷담화를 까는 거죠, 일명.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또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감토할미가 그게 아니라 제가 얘네들 잘 다스릴 테니까 걱정 말고 잘 주무십시오 하면서 이제 달래는 장면이 나오고 역시 너밖에 없어 하면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첨을 떠는 그런 모습도 비판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어찌됐건 이 의인화된 대상들은 결국 바로 이러한 인간 유형을 비판하고자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의인화 하면 무조건 풍자입니다. 왜 의인화하겠습니까? 사람으로 그냥 나타내면은 그거와 유사한 사람들, 그러면은 자기한테 굉장히 이거 내 얘기잖아 하면서 기분이 나쁘겠죠. 하지만 사물을 의인화하면은 이게 분명히 내 얘기 같은데 나라고 말할 수 없죠. 이거 사물이잖아 이러면 괜히 기분이 깨름직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화는 무조건 풍자의 기법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작품은요, 차마설입니다. 차마설은 말을 빌린 이야기.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렌트카 얘기하는 겁니다. 차를 빌린 이야기. 그래서 차마설은 말을 빌린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자,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서 타는데 여의고 두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 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곧 내려 걸어가므로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자, 차를 빌렸을 때 뭘 빌리는 겁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뭐 돈은 많이 없으니까 그냥 마티즈, 그냥 스파크 빌린 겁니다. 모닝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밟으면 어때요? 뭐 타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몰아봤기 때문에 밟으면요, 소리는 엄청 납니다. 속도가 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요, 한 120 이상을 밟잖아요. 그러면요, 차가요, 비행기처럼 뜨려 그래요. 이렇게 뜨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큰 트럭이 지나가면 차가 막 휘청거립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더 이상 밟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과속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느린 말을 빌릴 때는요,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곱비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이번에 뭐 빌린 겁니까? 스포츠카인데 빌렸죠. 뭐 에쿠스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그냥 람보르기니한테 빌렸습니다. 밟았어요. 한 300km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한마디로 뭡니까? 300km 밟다가 살짝 꺾어서 미끄러지면 죽습니다. 결국 위험에 처할 상황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을 빌린 이야기. 느린 말과 빠른 말을 빌렸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느린 말을 빌렸을 때 왜 이렇게 느려 하지만 안전해서 괜찮았고, 빠른 말은 아싸 하지만 위험해서 그랬었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거와 이거 할 때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자, 표시할게요. 결국 앞에 있는 것이 체험이죠. 체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 소용에 대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랴 서리법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빌리는 것에도 이렇게 마음이 쉽게 바뀌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엄이는 지아비로부터 비복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역시 또 서리법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모든 것은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뭔 소리예요, 선생님? 저희가요, 다 이거 산 건데? 돈 주고 산 건데요? 자, 만약에 음료수 같은 거를 사더라도 이건 내 돈 주고 산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평생 가지고 갑니까? 마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소유되지 않은 것. 뱃속에 있잖아요. 네. 몇 시간 뒤면은 다 밖으로 나오죠. 예, 소유되지 않은 겁니다. 옷? 몇 년이나 있겠습니까? 10년? 그러면 10년까지는 빌린 거겠네요. 그 이후에는 옷을 더 이상 입지 않죠. 그러면은 역시 나의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빌린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을요, 잠시 빌린 것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낸다는 거죠? 그렇죠. 욕심을 낸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손에 쥐으면요,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굉장한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그 권력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그 권력을 잡기 위해 막 무리한 일을 하다가 이제 부정을 저지르게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힘들어서 자살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연예인들 자살하는 게 바로 그런 어떤 것들 중에 하나죠. 인기라는 것이 대중이 준 건데 그게 평생 갈 줄 알고 그러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화설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수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 당시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바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마지막 문단 갑니다.
자,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맹자가 일컫기를 자, 인용 써놓으세요. 인용입니다. 바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죠.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이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즉 남의 것을 빌려 쓰면서 오랫동안 쓰다 보면 이게 꼭 자기 거인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쵸? 돈을 빌려놓고도요, 빨리 갚아야지가 아니라 쓰다 보면 이거 내 돈처럼 여기는 거예요.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은행 돈이 꼭 내 돈 같죠? 저도 지금 뭐 한 10몇 년째 지금 계속 은행 돈을 계속 빌린 상태에서 갚지 않고 이자만 갚으면서 마치 내 돈 같아요. 내 재산의 일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빚이라는 거죠. 빌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통령 딱 5년밖에 안 되지만 대통령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아직도 대통령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참화설에서 경계하는 인물 유형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느낀 바 표시해놓고요. 이 느낀 바에 항상 밑줄 쳐놓고 이 느낀 바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이 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제 보세요. 말을 빌려타는 일에서 느낀 인간의 도리, 즉 소유욕을 버려라. 그래서 무소유 이게 나왔습니다. 밑에다가 써놓을게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써놓으세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수필에서도 보면은 난초를 키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난을 키우면서 그 난에게 정성을 쏟으면서 막 엄청나게 공을 들였는데 하루는 그 난에게 물을 주는 걸 깜빡하고 햇빛에 내놓은 것을 깜빡하고 나갔다가 그걸 생각이 나서 돌아와가지고 봤더니 역시 시들어 있었다 해서 물을 주니까 다시 살았다. 근데 느꼈다는 거죠. 아, 내가 왜 이것에 이렇게 매여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찾아온 손님에게 그 난을 줬더니 그 손님이 그렇게 좋아하더라. 나는 이걸 버리니까 그만큼 행복하더라. 사람이 사는 건 바로 이와 같다. 버리면 버릴수록 행복해진다. 바로 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서 말하는 주제의식과 이 참화설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면은 행복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욕심을 많이 버리시고 행복함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준비 굉장히 힘드시죠? 이 힘든 시험에 있어서 계속 욕심만을 갖게 되고 9급이 붙었는데 또 7급을 노리고 7급이 붙었는데 또 5급을 노리다 보면은 행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편안하게 공부하고 나 괜찮아, 뭐 안 되면 뭐 다른 거라도 하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살면서도 역시 느꼈던 바입니다. 마음을 비울 때, 편안하게 먹을 때 좀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꼭 생겼으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작품 넘어갑니다. 조침문입니다. 자, 조침문에서 침자가 이제 바늘 침자죠. 바늘을 애도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침문은요, 제문의 형식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필과는 굉장히 다르죠. 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글입니다. 그 제문의 형식을 빌려서 부러진 바늘을 애도하는 글입니다. 참 웃기죠. 바늘 하나 부러졌는데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늘이라는 대상을 그냥 단순한 바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애정을 갖는 대상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쉬울 듯 합니다. 그럼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유세차, 이게 바로 제문의 형식을 써놓으세요. 네, 제문의 형식. 미망인 모씨는, 자, 미망인 표시해 놓고요. 자, 이 여성의 현재 상황입니다. 남편을 사별했죠. 그래서 미망인 모씨는 두어자 글로써 침자에게 구하노니, 침자는 바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분야의 손 가운데 종유로운 것이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이 귀히 여기는 것은 도처의 흔한 바이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 하면 나의 정애가 남과 다름이라 오 통제라. 자, 표시해놓고요. 감정의 직설적 표출 이렇게 쓰세요. 감정의 직설적 표출.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급 27년이라. 너 표시해놓고요. 바늘을 의인화했습니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급 27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요. 뭡니까? 이것도 서리법이죠. 그렇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과 나의 표를 총총히 적어 연결하노라. 자, 일단 이 글에서 이제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적어 놓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를 얻은지 27년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와 이제 대비되는 내용이 좀 있어 나올 겁니다. 연전에 우리 시삼촌 깨워서 자, 동지상사 낙점을 물어와. 동지상사는요, 사신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삼촌이 동지상사예요. 그러면은 집안이 어떻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뛰어난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양반의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6쌈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일가에게 보내고 비복들도 쌈쌈이 나눠주고 비복도 표시할게요. 비복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비복이 있고 그 다음에 양반의 집안이라는 것, 이 시삼촌 동지상사라는 걸 통해서 집안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양반의 집안임을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양반의 집안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되었더니 슬프다. 자, 보세요. 지금 언제 얻었다 그랬습니까? 몇 해 전에 얻었답니다. 몇 해 전 시삼촌이 선물로 갖다 준 거예요. 보세요. 너를 얻은 지 27년이라고 했는데 몇 해 전에 시삼촌이 줬다고 그래요. 앞뒤가 맞지 않죠? 그렇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분이 비상하여 너희를 무수히 일구 부러뜨렸을 때 오직 너 하나를 연구히 보전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지 아니하리요. 역시 서리법이네요. 아깝고 불쌍하고 또한 섭섭하도다. 나의 신세 방명하여 스라에 한 자녀 없고 인명이 흉안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자,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어서요. 자녀도 없고요. 지금 굉장히 불쌍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가산이 빈궁하여 침선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시름을 입고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오늘날 너를 연결하니 오 통제라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 이로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여기서랑 이제 또 지금 이것도 이제 대조 표시를 좀 할게요. 지금 보면은 가산이 빈궁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산이 빈궁하다는 건 가난하다는 건데 동지상사 즉 사신의 우두머리 집안인데 가난하다. 역시 말이 좀 되지 않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도 보면은요. 침선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시름을 입고 그랬죠. 침선에 마음을 붙였다. 그렇다는 건 바느질을 직접 했다는 건데 양반들은 바느질하지 않습니다. 다 종들이 바느질하는데 비복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바느질한다?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거 역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어여쁘다는 불쌍하다는 뜻이요. 그 당시에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를 가졌으니 물중의 명물이요 철중의 쟁쟁이라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의 협객이요 굳세고 굳기는 만고의 충절이라. 자, A는 B 은유법이죠. 지금 바늘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바늘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뚜렷한 게는 소리를 듣는 듯 한지라. 능나와 비단의 남봉과 공작을 수놓을지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이 미칠 바리요. 사람의 힘으로는 미칠 수 없다. 즉 신기한 재주를 지녔다. 그래서 이 문단 전체는요. 바늘의 뛰어난 재주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바늘의 뛰어난 재주와 능력을 어떻게 해요? 은유법을 써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바늘의 뛰어난 재주와 능력을 은유법을 써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 통제라 자식이 귀하고 손에서 놓을 때도 있고 비복이 순하나 명을 거스를 때도 있나니 너의 미묘한 재질이 나의 전후의 수응함을 생각하면 자식에게 친하고 비복에게 친하는지라. 자, 이 표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식에게 할 때 이 에게는요 뭐뭐 보다라는 부사격 조사고요. 친하고라는 건 낫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식보다 낫고 종들보다 나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어떻게 자식보다 비복보다 바늘 하나가 더 낫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의 속을 썩입니다. 자꾸 이제 속을 썩이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이러면은 아우 쟤를 어떻게 내가 나와가지고 아우 저 종을 잘라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물인 바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요. 그 동물을 키우면서 거기에 이제 정을 붙이고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표현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비복. 근데 자식도 없잖아요, 사실 아까. 자식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없는데 자식보다 낫고 비복보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자식에게 친하고 할 때 처음에 자식이 없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식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그냥 비유적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 또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천은으로 집을 하고 오색으로 파란을 놓아 곁구름에 채었으니 부녀의 놀이개라. 밥 먹을 적 만져보고 잠잘 적 만져보고 널로 더불어 벗이 되어 여름낮에 주렴이며 겨울밤에 등잔을 상대하여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그릴 때에 겹실을 깨었으니 복미를 두르는 듯 땀땀이 떠갈 적에 수미가 상응하고 솔솔이 붙여내매 조화가 무궁하다. 역시 바늘의 뛰어난 재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느질을 했던 그 상황들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생에 백년동거 하렸더니 오호 애제라 바늘이여. 슬프구나. 금년 10월 초 10일 술시에 자 바늘이 부러진 시간입니다. 희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깃을 달다가 관대 역시 표시할게요. 관대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벼슬아치가 되어 있죠. 자, 관대깃도 역시 양반임을 뜻하는 소재로 볼 수 있습니다. 관대깃을 달다가 무심 중간에 찍은 동 부러지니 깜짝 놀라워라. 아야 바늘이여 투동강이 났구나. 작은 동 부러지니 깜짝 놀라라. 아이고 또 똑같은 말 또 써져 있네요. 자,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하여 마음을 빠내는 듯 투구를 끼쳐내는 듯 이윽도록 기색 혼절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보고 이어본들 속절없고 하리롭다. 편작의 신술로도 장생불사 못하였네. 편작이라는 것은 중국의 명의를 얘기하는데 항상 무언가 고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나타날 때 항상 비유적으로 나타납니다. 편작이 신술로도 장생불사 못하였네. 통내장인에게 떼이련 들 어찌 능히 떼일 순가. 한 팔을 베어낸 듯 한 다리를 베어낸 듯 아깝다 바늘이여. 옵섭을 만져보니 꽂혔던 자리 없네. 자, 바늘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대장장이한테 가가지고 바늘을 좀 이렇게 땜질하고 싶은데 사실 대장장이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뜨거운 풀무풀 속에 쇠를 녹여서 그 쇳물로 다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바늘을 녹여보세요. 흔적이나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장이에게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 통제라 내 삼가지 못한 탓이로다. 무죄한 너를 마치니 백인이 유아이사라. 누를 하나면 누를 원하리오. 그러니까 내 탓이란 얘기입니다. 능란한 성품과 공교한 재질을 나의 힘으로 어찌 다시 말하리오. 절묘한 의형은 눈 속에 삼삼하고 특별한 품재는 심해가 삭막하다. 네 비록 물건이나 무심치 아니하면 후세에 다시 만나. 표시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 동거 지정을 다시 이어 백년고락과 일시생사를 한 가지로 하기를 바라노라. 자, 이제 내 세관, 다가올 세계관을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재회의 소망, 재회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로 하기를 바라노라. 오 애자라 바늘이여.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 부인의 마음만 본다면 바늘이 부러진 것이 굉장히 슬픈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늘이 부러진 것만을 가지고 슬퍼했겠느냐. 바늘이 바로 남편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설도 있고요. 그것보다 이제 그만큼 남편을 잃고 난 뒤에 외로움을 바느질로 달랬다는 거죠. 그 옛날에 그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영화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요, 톰 행크스가 그 이제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게 되죠. 그때 그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같이 떠내려온 배구공을 봅니다. 배구공 마크가 이제 윌슨이었어요, 윌슨. 그 윌슨의 머리를 따가지고 거기다 흙을 채운 다음에 잔디를 심죠. 그래서 잔디 인형처럼 이렇게 막 풀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윌슨의 머리가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톰 행크스는 매일매일 무인도에서 그러니까 탈출할 꿈을 꾸면서 뗏목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항상 윌슨을 대동합니다. 배구공이 말을 하겠습니까? 말 못하죠? 근데 그 배구공을 맨날 옆에 끼고 윌슨 어때? 잘 만들었지? 윌슨 뭐 먹을까? 윌슨 오늘 몇 시? 뭐 이렇게 막 계속 말을 붙이면서 그 무인도에서의 외로운 삶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뗏목을 다 만들고 탈출을 시도하는데 풍랑이 엄청나게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풍랑 가운데 윌슨이 갑자기 떠내려가요. 뗏목에서 떨어졌어요. 톰 행크스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 윌슨을 구하기 위해 뛰어듭니다. 윌슨! 하면서 막 헤엄을 치는데 막 공이 가벼우니까 더 멀리 떠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더 가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위협감이 들었는지 윌슨! 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다시 뗏목으로 다시 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장면이지만 저는 눈물이 약간 났어요. 왜냐면은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얼마나 정을 붙였기 때문에 그 작은 배구공 하나에도 거기에도 이렇게 정을 붙였을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울 때 정을 붙인 대상은 사물이건 뭐 동물이건 사람이건 간에 굉장히 그 감정은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조친문이 바로 그러한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앞뒤가 맞지 않았던 것도 어떻게 해석할까 봤을 때 너를 얻은 지 27년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마 이제 바늘과 처음, 그러니까 바늘이라는 것을 처음 대면한 게 아마 27년? 그러니까 아마도 나이는 27살 이상 먹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7년 전에 바늘이라는 걸 처음 봤다. 그리고 자, 이 몇 해 전이라는 건 부러진 바늘을 얘기하는 게. 할 때 이 너는 부러진 바늘이라기보다는 이제 바늘이라는 대상을 얘기했다. 그리고 이거는 몇 해 전 얻은 거는 부러진 바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 앞뒤가 맞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남편의 직업이 아니라 시삼촌이었어요. 그렇죠? 양반의 집안이고 하지만 자, 이 양반의 집안이지만 왜 빈궁하고 심선의 마음을 붙일 수밖에 없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가산이 빈궁하다는 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뭔가 안 좋아졌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친척지간이면은 뭐 도와주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삼촌이 잘 살진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 가산이 기울었다, 또는 심선의 마음을 붙이는 건 이 비복들의 일이지만 하나의 어떤 취미 활동, 취미로 온다면은 역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가지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식에게 지나고라는 건 그냥 비유적 대상. 실제로 자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이 있다면은 이 정도로, 하지만 자식이 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비유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윤선두의 만행이라는 그 시조 배웠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운 님이 온다고 해도 자, 이 사이 난 더 좋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하지만 진짜 그리운 님이 있었다면 그런 소리 함부로 못할 겁니다. 왜? 삶보다는 아무래도 그리운 님이 더 좋겠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그만큼 감정이 절실하다라는 걸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 작품입니다. 이옥설로 넘어갑니다. 이옥설은 집을 수리한 이야기입니다.
행랑채 3칸은 수리하였다. 2칸은 장마에 비가 샌 지 오래되었으나 나머지 1칸은 비를 한번 맞고 샜던 것이었다. 수리하려고 본즉 앞에 2칸은 그 제목들이 모두 썩어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나머지 1칸은 제목들이 온전하게 다시 쓸 수 있어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표시해놓고 뭡니까? 여기까지가 체험입니다. 나는 느낀 것이 있었다. 몸에 있어서 마찬가지며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하면서 이제 중간이 다 생략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요, 미리 고치면은 돈이 덜 들지만, 그냥 놔뒀다가 키우면은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그냥, 이거 할 때 가면은 기침으로 그냥 뭐 3,000원이요 이렇게 하고 올 수 있지만, 오래 놔뒀다가 폐렴이요, 그러면 몇백이요 이렇게 깨지는 거죠.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죠. 차도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바로 고치라.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상이 있을 때 바로 대비하라는 게 바로 여기서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을 합니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 잡으려 하면 썩은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자, 마지막 확대는요. 정치적인 부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뛰어난 인재는 놔두되 간신들은 바로바로 제거해야 된다. 놔두면은 나라가 썩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이 글의 글쓴이가 오잔 말은요. 바로 3번째에 좀 더 집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의 썩은 행태를 비판, 풍자하고자 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작품은 경설입니다. 경설. 경이라는 게 이제 거울경자를 얘기해요. 어떤 거사가 흐릿한 거울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가다듬고 나왔다. 나그네가 묻기를 거울이란 얼굴을 비춰보는 물건이든지 아니면 군자가 거울을 보고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당신은 왜 거울을 닦지 않습니까? 자, 일단 이런 경설, 주옹설, 그 다음에 슬견설 이런 작품들은요 이렇게 대화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대화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한문 수필은요 앞에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입니다. 통념이라고 하죠. 통념을 지닌 사람들인데 뒤에 하는 얘기가 바로 그 통념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통념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그게 무슨 수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런 통념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어떠한 보세요. 여러분들 거울 있죠? 거울. 특히 여학생들은 제가 깜짝 놀란 게 모두 다 거울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거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요만한 거울부터 해갖고 저는 2만 원 거울도 가방에서 꺼내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거울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왜 거울 들고 다니냐 했더니 얼굴 보면서 좀 고치고 이렇게 다듬어야죠. 남자는 그러지 않거든요. 남자는 그냥 야, 너 좀 얼굴 이상해. 어디 여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거울 보면서 이게 웃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거울이 만약에 지저분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합니까? 막 닦죠. 안경 닦는 그 수건을 꺼내서라도 닦고요. 아니면 막 옷으로도 닦고 해서 깨끗한 상태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유는요. 그래야 내 얼굴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일반 사람들의 통념입니다. 자, 그랬더니 거사가 얘기하죠. 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잘생긴 사람은 맑은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추한 사람은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습니다.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있으니 잘생긴 사람을 만나 뒤에 닦고 가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대는 어찌 이를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한마디로 뭡니까? 바로 대다수의, 즉 많은 약자를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바로 글쓴이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 거울이 흐린 상태로 놔두어야 못생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흐릿하게 보여야 괜찮네? 이런 거 있잖아요. 뽀샵이 바로 그런 거죠. 잡티나 이런 것들을 다 문드러버리죠. 그리고 막 깨끗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막 그 뽀샵에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하여튼 거울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못생긴 얼굴. 이런 사람들은요, 맑은 거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생긴 사람들이야 그 맑은 거울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못생겼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못생겼기 때문에 맑은 거울보다는 흐릿한 거울을 더 좋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흐린 거울을 취하는 것이다. 라는 거사의 배려심,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인정 못 하시겠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다수의 그 대다수의 나는 아니야 하는 사람이 바로 거사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시고 바로 우리는 경서를 통해서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에 거기 보면 처세술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바로 처세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흠집이 있거나 또는 뭔가 모자란 게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자꾸 들추려 하지 말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감싸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응답하라 1988 보신 분 계시죠? 거기서 보시면은 그 해리가 그 자기 반 반장 아이가 간질에 걸려가지고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해리가 어떻게 합니까? 딱 애들 이렇게 해놓고 야, 문 막어! 하고 나서 막 이렇게 이불로 덮어주고 이렇게 주변에 거 다 치워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깨어나서 어떻게 다 본 거 아니야? 아, 나 이제 어떻게 들어가 창피해서 하고 반에 들어갔을 때 모든 아이들이 어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야, 빨리 와, 밥 먹자! 이러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경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듬어주는, 들추지 않으려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옆에 아기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기설. 이게 무엇입니까? 벙어리입니다. 나는 그가 농하는 줄 알고 화가 나서 다시 물었다. 또 역시 대화 형식이죠. 내가 이 물건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벙어리라고만 대답하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수인은 감히 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건의 이름이 벙어리이기 때문에 벙어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으니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 물건은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을 벙어리라고 붙였습니다. 민가의 어린 계집 아이들이 이것을 사다가 동전이 생기면 그 속에 넣는데 가득 차면 이것을 부숴 동전을 꺼냅니다. 아마 동전을 헤프게 쓰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일 겁니다. 자, 지금으로 따지면 뭐랑 비슷합니까? 돼지 저금통이랑 비슷하죠. 근데 돼지 저금통은 입을 따는 게 아니라 이게 등을 따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벙어리는 입을 벌려서 했다는 얘기죠. 아, 무릇 입을 가지고도 말을 못하는 것이 어찌 이 물건뿐이겠는가? 병, 동이, 단지, 항아리도 입이 있지만 이런 그릇이 말을 못한다 하여 벙어리라고 부르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이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때 있던 여관 주인이 이 말을 듣고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대는 모르십니까? 이는 사람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조물주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조물주는 사람에게 말소리와 웃는 얼굴을 보이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입을 통해 동요를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꾸며 각종 그릇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해서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나온 지 10년이 못 되었는데 그것이 가진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벙어리 같음을 비웃는 것이며 1번, 하나는 사람이 벙어리 같아야 함을 경계하는 것 2번. 자, 벙어리인 걸 꾸짖는 것도 있지만 벙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약간. 네. 무엇을 비웃는다는 것인가 하면 말을 해야 마땅한데도 말하지 않는 사람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 비웃음의 대상은 바로 뭡니까? 말을 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것. 수업을 하다 보면요, 정말 답답한 친구들 있죠. 자, 이거 뭐라고 생각하니? 뭔데? 정말 답답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말을 해야죠. 또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불의에 저항하는 말을 해야 되죠. 이건 잘못되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뭐 말해봤자 고쳐지겠어? 아, 내가 말하면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아씨, 말해갖고 괜히 튀는 건 싫어. 이러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인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런 태도를 비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는 곧 벙어리와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경계한다는 것인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말을 해서 화를 자초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벙어리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이 많은 사람이 있죠. 야, 이건 꼭 비밀이야. 너한테만 얘기할게 하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비밀인데 내 친구 누구 있잖아. 걔가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경계하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는요, 말을 하지 말아야죠. 제가 이거 참 아주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일인데,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아버지 친구분에게 가서 이렇게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친구분과 바둑을 두셨어요. 근데 그 바둑을 둘 때 그 친구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 많이 달라졌어? 어머, 공부 좀 하나 봐?
그런데 아버지가 뭔 공부 그냥 오늘 뭐 그냥 운이 좋은 거지. 근데 제가 옆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아빠요 맨날요 바둑책 보고요 바둑 연습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굴이 빨개지셨죠. 그래서 친구가 야 나 이기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하면서 이제 하고 그날 이제 바둑을 이기고 나오셨는데 나오실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지금까지 기억이 남아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되게 어린 시절이었죠. 그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는 그렇게 꼭 얘기해갖고 아버지를 망신을 줘야 되겠느냐? 근데 저는 그게 아버지를 망신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망신이었던 거죠. 친구를 이기기 위해 맨날 연습하는 모습. 그냥 아니야 연습하지 않았음에도 널 이겼어라는 어떤 그런 허세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가 민망해하셨고 저를 혼내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그 뒤로는요 그런 부분들에 잘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가끔씩 또 그런 실수는 꼭 했었어요. 근데요 정말 웃긴 거는 제 아들놈이 그런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요 어디 나가면은요 꼭 엄마 아빠 집에서 있었던 일을요 주변에 있는 아줌마들한테 다 얘기해요. 그럼 너 하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그때 나와 오버랩이 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피는 못 속인다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이 저는 있고요. 이 아들을 보면서도 혼을 내지만 야, 참 너도 내 핏줄이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를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정말 인정받고 싶다면은 칭찬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칭찬, 상대방에 대한 어떤 좋은 점. 솔직히 그렇잖아요. 뚱뚱하고 얼굴이 예뻐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야 되게 얼굴 예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꼭 삐뚤어진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아유 얼굴은 예쁜데 몸매가 꽝이야.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꼭 그 얘기를 해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지 말고 좋은 점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수필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입니다. 자, 수필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이제 민속극부터는 잠시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